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회자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3월에 우리 시가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평생 학습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앞으로 명실상부한 평생 학습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평소에 평생 학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과 전문가 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지혜를 모아주시고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평생교육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말씀들을 나누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우리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교육사업에 많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고 이런 학습 사회를 위한 계룡의 평생학습 도시 F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를 사람들의 어떤 학습을 위한 그 학습 사회나 학습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도시로 어떻게 도시를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의에서 학습 도시가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학습 도시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출발은 사실 그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교육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교육 또는 학습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했지만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지역의 주민이나 또는 뭐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도시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개념이 출발을 했고 이러한 개념에는 뭐 몇 가지 어떤 그 출발 지점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공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이라고 하는 도시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학습이라는 어떤 추상적 특징들을 집약한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들 또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어떤 자생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혁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된 어떤 교육적 자본을 축적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에 기반해서 학습도시가 등장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습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결해서 미래지향적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학습도시 개념의 등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두 가지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융합해서 활용한다. 특히 이 개인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조직의 학습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서 지속적인 어떤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이 학습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아마도 오늘 제가 이제 기종학년 끝나고 주제 발표에서 학습 동아리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 학습 동아리가 어쩌면 이제 개인의 학습뿐만 아니라 이 조직의 학습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습 동아리가 이제 학습도시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이런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론적인 얘기지만 근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학습도시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학습도시 사업이 20년 전에 이 학습도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됐었는데 이런 배경에는 일단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그 자치가 강조되는 그런 게 이제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의 95년도에 큰 그 교육개혁안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이 교육개혁안에서 그 96년도에 만들어지는 교육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정이 되는데 그 교육기본법 제정되면서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 조항도 바뀌게 되고 또 99년도에 이전에 이제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바뀌면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정책이 도입이 됩니다. 뭐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 학습도시가 2001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광명시라고 하는 지역이 국가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자체적으로 학습도시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습도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적인 움직임과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적 배경은 이렇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라든지 평생학습 사회로의 도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의 어떤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어떤 배경 하에서 등장을 했고 2001년도에 구체적으로 국가 사업으로서 평생학습 도시 조성의 구상과 착수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제시한 평생교육 체제와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2000년대 정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에 적극적 관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이 운영이 되고 최초로 광명시와 대전 유성구, 전북 진안군이 최초로 선정돼서 평생학습 도시가 추진됐고 지금 이제 22년이 지나서 지금 대체로 대부분의 많은 지역들이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020년 넘게 이 학습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는데 아마도 그동안 이 학습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이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의 발전에 있어서는 학습 도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이 스스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 학습 평생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펼치면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지금과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된 것이 지금 평생학습 도시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아시겠지만 이 학습도시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재지정 평가라고 해서 그동안 학습도시를 해왔던 곳들을 다시 재지정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룡시는 올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4년 후에 아마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창기에는 학습도시가 양적인 확대를 좀 이뤘다면 지금은 좀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배경 하에서 이제 평생학습 도시가 현재까지 추진이 돼 왔는데 좀 오늘 이제 주제인 그러면 평생학습 도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설명이 앞에서 이렇게 추진 배경이나 이런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서 앞에 좀 시대적인 배경이나 흐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습도시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지역 단위에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 공동체는 다르게 표현하면 학습 사회라는 이제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이 시 단위에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단위에서 이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 공동체 또는 학습 사회를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반영되는 것이 이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지역 공동체의 한 종류이기도 하죠, 학습 공동체는. 근데 이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커뮤니티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는 공동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지역 공동체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지역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뭐 세 가지 조건이 핵심 요소인데, 지역 공동체, 지역의 동일성, 그리고 상호 간의 어떤 지역과의 유대, 그다음에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이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지역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요소들이 잘 반영돼, 특히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 사실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도시에서 하는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의미 있는 그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런 지역의 의미 있는 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것, 의미 있는 만남을 만들어내는 것이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학습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 학습도시나 여러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평생학습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떤 뭐 외부에서 이렇게 타 지역으로 왔을 때 우리가 사실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있어서 이 학습을 계기로 해서 되게 그 공동체 안에 잘 이렇게 소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이제 같이 학습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새로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지역이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지역의 발전, 지역 공동체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물질적,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지역사회 발전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의미 있는 사회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역시 지역사회의 발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학습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도 있는 거죠. 학습이 지역 재생을 촉진하는 과정에 대한 모델도 여러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공동체,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평생학습 도시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학습 도시의 사업이 사실은 이 학습 공동체, 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고, 이런 학습 사회를 위한 계룡의 평생학습 도시의 방향은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여기에는 이제 계룡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현안,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서 학습도시의 방향을 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 특성이 반영되기 전에 일반적인 방향으로서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까 학습도시의 정의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참여의 확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단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교육 참여에 있어서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그 취약계층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어떤 참여 확대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참여하기 취약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확대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교육 참여에 있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제도를 구축하면 그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이 참여했던 분들도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설을 만들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이듯이 평생학습에서도 이제 참여의 확대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취약계층들을 위한 참여의 확대 방안이 좀 논의돼야 되고 그런 방향의 학습도시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학습도시라고 하는 것이 주민 주체,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이제 지역사회 교육 운동이기 때문에 주민의 주체적인 어떤 교육과 학습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습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민주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교육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중심의 그런 이제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의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 학습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의 제공자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과연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내는 것이 이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교육과 학습에 참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어떤 교육은 주로 제공자의 입장에서 약간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진행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가는 것, 교육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교육과 학습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도시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학습도시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이런 이제 참여를 통해서 이것이 개인의 그 학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어떤 지역의 변화로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의 성장, 개인의 발전 뭐 이런 것으로 보통 그치는데 평생학습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평생학습 도시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개인의 성장이 그냥 단순히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지역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이게 이제 거창한 어떤 지역의 변화를 위한 실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출발은 나의 어떤 삶의 변화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일구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변화 뭐 이런 이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어떤 지역으로 변화하는 거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삶의 조건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잘하는 어떤 평생학습 도시들을 보면 단순히 그게 어떤 뭐 학습의 기회가 확대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 학습을 통한 지역의 변화를 위한 실천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가 살고 있는 마을부터 시작해서 또 뭐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과정까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는 그런 어떤 지역의 변화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실천 사례들이 상당히 이제 이 학습도시에서는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학습의 결과가 삶의 조건으로 변화하는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평생학습의 어떤 도시 방향을 설정을 해야 우리가 좀 계룡시가 평생학습 도시로서 늦게 출발했지만 다른 도시보다 더 나은 어떤 방향의 학습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그림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의 어떤 시민의 역량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행복한 시민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것이 어떤 지역의 선순환되면서 시민의 어떤 활동 참여를 통해서 지역이 변화하는 이런 과정이 이 학습도시가 계룡시 학습도시가 나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변화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계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군사 도시로서 국방 도시로서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또 지역적인 그 역사 문화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돼서 지역의 어떤 변화와 발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선순환되는 그런 학습 도시를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기회를 더불어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학습도시 안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학습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습 동아리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건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룡이 이런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하나의 학습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일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을 위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습 동아리의 개념을 좀 넣어놔 봤습니다. 주체에서부터 위상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활동과 같게 됩니다. 학습 동아리는 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또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한다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학습을 한다는 건 그 양상을 보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학습하고 그 학습한 결과를 내어놓을 때 자기의 경험을 같이 풀어놓고 또 그 경험 안에 또 관점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내 관점만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관점을 대화의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신만의 어떤 관점이라는 걸 좀 넓혀갈 수도 있고 좀 나만 생각했던 것들이 내 마을로 지역사회로 넓혀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뭔가 학습하고자 했던 그 나를 향해 있던 방향성이 이런 대화의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다 보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돼요. 앞에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내가 학습한 결과를 내 가정에선 어떻게 적용해 볼까?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고 혹시 이런 것에 관심 있어 하는 우리 동네 도서관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나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관심사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다양한 실천 활동을 만들게 되죠. 맞습니까? 네. 너무 저 혼자 떠든 것 같아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그런 실천 활동을 하다 보면 학습 동아리 구성원은 굉장한 피드백을 받아요. 아, 이게 나를 위한 거였는데 결국 이 나를 위한 활동이 우리 마을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도서관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네. 그걸 목격하면서 새로운 비전도 수립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면 점점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습 동아리에서의 학습과 실천이라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간단하게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흥미,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을 동아리 내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실천이란 이름으로 지역에 도움 주는 활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실천들이 쌓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나은 곳이 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동아리는 학습과 실천이라는 방식을 통해 개인과 조직 또는 공동체의 공진화,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지향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평생교육 실천 사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 도시로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70% 80% 육박하는데요. 그 도시마다 빠짐없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런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학습 동아리가 활성화되어야 평생교육사 한 명이 1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상의 학습 공동체 구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지역 단위에서 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구체화하고 있는데 좀 잘 운영되고 있는 학습 동아리는 우리가 이런 학습을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 같더라. 비전이 있고 그것에 공감하고 나의 학습의 방향이라는 것과 그 비전이 일치하더라. 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이고 구성원들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고 리더와 구성원 모두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더라. 우리 학습 동아리가 리더도 있고 총무도 있지만 각자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은 것이지 모두는 평등한 관계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학습 동아리가 활성화되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실천 기회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다른 학습 동아리와 교류할 때 이런 학습 동아리가 활성화된다라고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이 우리 계룡시의 학습 동아리들도 모두가 경험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학습 동아리 지원 과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학습 동아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룡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가 봤더니 개념은 일단 앞에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눈길이 갔던 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저렇게 정기적으로 학습하면서 지역사회 다양한 장면에서 학습한 결과를 나누는 공동체가 학습 동아리다 라고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결국 앞에 일반적인 정의에 있었던 개인을 위한 학습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그 학습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공동체를 계룡시는 학습 동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동아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수한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신 이런 연합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학습 동아리가 활성화되었다라고 말하려면 체크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 현재 계룡은 조금은 더 다양한 과제들을 탐색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도시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경기도의 시흥인데요. 시흥은 학습 동아리라는 것 자체가 1년 된 동아리와 5년 된 동아리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에 되게 주목을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학습 동아리는 성장한다, 진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성장 단계별로 지원 전략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통 학습 동아리가 자연스럽게 구성되기도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을 계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러 다니면서 결성을 도와주는 그 단계에 있는 학습 동아리가 있다고 본다면 이미 결성돼서 한 1년쯤 된 동아리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의 비전이나 계획이나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이제 성장 단계라고 보고 그 시기를 지나서 지속적으로 활동도 유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동아리를 발전 단계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또 나아가면 이렇게 계속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것들을 좀 전문화시켜가요. 그랬을 때는 학습 동아리를 넘어서는 전문 조직이라고 보고 그런 조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단계를 마지막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설정해 놓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시흥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공모사업을 통해 동아리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1년 미만인 동아리는 학습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해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됐을 때 실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같이 지원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좀 나눠놓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학습 동아리 매니저를 배치해서 그들이 학습 동아리를 되게 밀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에요. 학습 동아리가 아까 개념 정의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제가 학습 동아리 컨설팅을 다녀보면요. 학습 동아리는 이러이러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저 안 할게요 이렇게 답변하세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걸 어떻게 다 맞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계별로 가는 과정에 되게 밀착적인 지원이 있어야 돼요. 굉장한 갈등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누군가가 같이 살펴주고 토론해주고 대안을 같이 탐색해줘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시흥은 학습동아리 매니저를 양성해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성 단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과 같은 활동들도 지원하게 되고요. 사업도 굉장히 여러 꼭지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보조금 지원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동아리 연합회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시는 연합회가 하나인데요. 시흥은 이렇게 길게 생겼거든요. 길게 생긴 지역을 3개로 나눠서 소래, 정왕, 연성권으로 구분된 형태의 연합회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연합회를 통해 권역 내 동아리가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또 학습동아리 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센터 안에 학습동아리 매니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역에 힘 있는 곳들과 힘을 합쳐서 학습동아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거나 그들의 끼를 나눌 수 있는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꼭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2022년에 지역의 학습동아리 수는 362개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업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저게 얼마죠? 1억 9,600을 학습동아리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좀 다시 요약해보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앞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특징은 유네스코의 지속발전 교육 활동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학습동아리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서 학습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도움이 된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대단한 위기 주제들이 있어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들이나 그런 기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게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라고 인식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면서 우리의 활동을 추진하려고 노력한다는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ESD의 요소가 뭔지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활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동아리가 개별적인 성장에 머무르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사업과 연계해서 학습동아리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공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모토는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습자들은 강좌를 통해 배우고 학습 동아리로 학습하고 그 내용을 마을에서 실천하자 라는 것을 모토로 세워놓고 이것이 가능한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시흥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이 경기도지만 부천도 굉장히 학습 동아리를 잘 양성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유형을 좀 나눠놔요. 혼자 하는 곳, 연합하는 곳, 지역사회 실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곳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19년 기준으로 지역에 468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처럼 부천 가온이라고 하는 연합회가 있어서 연합회에서 자체 기획한 홍보, 연수, 멘토링 같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부천의 특징입니다. 여기도 매니저가 있습니다. 계룡시에 평생학습 매니저가 있죠. 아까 영상 보니까 양성되는 과정이 보여지던데요. 부천도 매니저가 있습니다. 반디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이 반디 매니저들이 사실 주민과 굉장히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어떤 학습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강좌가 끝났을 때 그대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만나고 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부천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계룡도 그렇겠지만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나 공동체 지원팀들이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동아리 지원과 같은 유사한 사업들을 도시가 많이 해요. 부천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묶어서 합동 설명회를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어떤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과 가장 잘 맞구나 이런 걸 판단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가지는 강점은 뭐 행정적인 입장에서 중복 지원을 배제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학습 동아리 스스로 우리의 단계가 어딘지 어디에 매칭시키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던 주체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부천의 대표적인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합니다. 계속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 사업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는 점이 부천 동아리 지원의 핵심입니다. 여기도 밑에 있는 것처럼 학습 동아리 지원하는 것이 부천시 평생학습의 핵심적인 동인이다 라고 설정해 놓고 이렇게 열심히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리의 이런 학습 동아리 사례는 외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두 개의 나라를 지금 제시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선 학습 동아리를 위와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 조건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뒤에 제가 조금 두껍게 칠한 게 조금 다르죠. 중요한 공공의 이슈에 대해 민주적이고 공공의 방식으로 토론하고 학습하는 모임을 학습 동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너에게도 문제가 되고 나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이니까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변화해 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할지에 대한 실천 전략도 나오지 않겠냐. 그런 실천 전략이 나오면 행동도 한번 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학습 동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학습 동아리는 우리처럼 예산을 막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밑에 있는 것처럼 토론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동아리들이 공공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실천 전략들이 구체화될 때 필요한 자원들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지역의 기관들을 찾아내는 거. 예를 들어 도서관, 복지관, 학교, 지역의 국립대학 등등등 앵커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놨다가 요청하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되게 유사하게 호주도 민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호주에 이런 학습동아리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D2C라고 하는 변화를 위한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미국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실천 전략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공통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예로 제가 표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우리의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이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지역사회가 국가가 해결할 문제다라고 둘 일이 아니다. 이런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그럼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찾아내는 형태로 학습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 중에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기업도 있는데요. 건강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여기 도대체 학습 동아리 왜 지원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복잡한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열쇠이고 이거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학습 동아리를 지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학습 동아리를 이해하는 방식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실천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국내외 사례를 좀 모아봤을 때 우리 계룡시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뭘까?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서두에 개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아리는 개인의 학습을 하는 활동이지만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시청 담당자들 모두 공감하고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방식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그렇지 않지만요. 제가 다른 도시에 갔을 때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냐면 개인들이 학습하고 싶어서 모였는데 그걸 왜 시가 운영해야 되나요?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맡은 담당자가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예산이 세워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위기다. 같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절대 학습 동아리는 개인이 하고 싶은 학습을 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구성원들도 시청의 담당자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그러려면요.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즐거운 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라는 것이 지역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다른 도시 사례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자 우리가 늘 하는 학습도시 사업이 이겁니다.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그 가려운 것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학습 동아리가 이렇게 성장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단계마다 엎어질 수 있는 위기는 항상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가까이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 우리 평생학습 매니저분들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사례에서 주로 있었던 것처럼
시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지원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자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학습 동아리가 먼저 요청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해 가보자. 그래야 학습 동아리의 어떤 자발성이나 주도성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네 번째 시사점으로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얘기하면 뭐 이 정도가 될 텐데요. 그냥 이건 자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에게 지역은 그 자체가 교육적 자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쭉 설명한 것과 같은데요.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 만남과 관계 맺기 과정에서 계속 학습하고 실천하는 동아리가 우리 공동체의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하시고 개인에게 매몰되는 학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런 힘들이 계속 모이고 쌓여서 지역, 계룡시 자체의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천시는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함께하는 모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발표 드릴 순서는 평생학습도시 이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인구 23만 명, 돈농복합도시로 2004년에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 2016년도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에 가입하였으며 전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유일하게 최초로 배치하여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업무를 같이 담당을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2023년 10월에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 그 다음에 전국 전국 평생학습 대상 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는 평생학습 기반으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20여 년간 체계화된 협력 네트워크로 이천시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원회, 평생교육사, 주민자치 담당자, 지금은 2005년에 배치해서 2020년까지 평생교육사가 주민자치 업무와 평생학습 업무를 함께하면서 주민자치와 함께 하다가 2022년도부터 주민자치회로 시범사업으로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이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하면서 둘이 주민자치 담당자와 평생교육사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기능을 더해서 주민자치 학습센터라고 조례를 개정하고 읍면동 학습센터를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백사의 주민자치 학습센터를 100년의 사랑, 또 대월문을 달모랑, 도자기 있는 마을을 도예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이름을 새로 붙여서 시민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5월에 저희는 이천시는 제13회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이천 축제를 시작으로 14개 읍면동에 모두 릴레이 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장소가 주민자치센터 앞마당이 아닌 성우호수가 있는 연꽃단지라든지 재래시장, 예스파크, 미술관, 공원 등 장소를 다양화하고 모모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행복축제, 숲에서 한다고 해서 학습축제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평생교육사가 축제를 기획하고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마을 단위의 축제를 기획합니다.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사가 시너지를 효과한 사례인데요. 주민자치 담당자는 마을 방송국을 운영하고요. 평생교육사는 그 기반이 시작인 유튜브 교육이라든지 미리 캠퍼스 교육이라든지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 이런 교육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 담당자는 마을 방송국을 운영하거나 마을 경관 개선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2004년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 전에는 저희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36개밖에 없었습니다. 딱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자 그 다음에는 40%가 증가하면서 점점점 꾸준히 증가하다가 저희가 2022년도 평생교육사와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면서 1063개, 14,340명이 수강하게 되면서 양적, 질적 성장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동아리는 정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요. 이천시 또한 평생교육사들이 동아리를 육성하고 성장시키고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의 꽃은 자발적 학습 동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에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동아리에게 우리 이거 행사해야 되는데 동아리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새 뚝딱 해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의 중요성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잘하고 있는 동아리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손깍지라는 동아리는 관내 출생 신고자에게 기저귀 파우치, 스카프비, 마스크를 제작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 증정하고 있고요. 장성꽃차는 꽃차를 배워서 카페까지 창업하여 지역에 교육을 시켜주거나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상점은 공방들이 연합해서 활동을 해서 매주 셋째 주 공원에서 문화마켓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주민자치와 연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는 평생교육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상담뿐만 아니라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읍면동 단위에 다들 도서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장애인 시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네트워크에서 구축해서 같이 활성화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요. 동아리도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이천시의 모든 교육사들이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기획가이며 활동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박람회에 많이 출전하시잖아요. 그 역할도 교육사들이 해서 다양한 수상을 통해서 이천을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면동 평생학습센터의 방향과 역할을 알아가려면 평생학습 도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정말 평생교육에 대한 저희가 평생교육법에서 어떻게 지향하는지를 우선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의하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이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장도 2번, 3번 이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면동학습센터에서는 어떤 방향과 역할을 가져가야 할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육진분류표입니다. 혹시 이 표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민자치위원님들? 대부분 읍면동 프로그램에서는 요가, 댄스, 노래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배운 노래 프로그램을 마을에 가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우리 마을 노래로 개사해서 부르거나 아이들과 같이 우리 마을의 노래를 만들거나 우리 마을의 캐릭터를 만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하면 마을이 좀 더 변하지 않을까요? 요가를 하고 있다 하면 마을의 쉼터나 마을 주민들이 모인 공터에서 요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이렇게 육진분류표에 의하면 시민참여교육, 인문교육, 직업능력, 기초문해 요즘 스마트폰 다 어려우셨잖아요. 이런 것도 마을의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도 위원님들이 찾아가셔서 교육과 매칭해서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계룡시에 활동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상위에서 우리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 스마트폰 있는데 정말 전화 거는 것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있으면 못하는 게 없거든요. 계좌 이체, 페이스북, 카톡, 문자 받기, 사진 보내고 하는 것도 다 되거든요.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거로 손주하고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이런 거를 마을 활동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신다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획한다 하시면 주민자치위원들과 활동가와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민자치학습센터와 읍면동 학습센터와 뭔 차이가 있지? 우리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왜 갑자기 평생학습도시?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아니 우리 읍면동에서 요가도 하고 댄스도 하는데 왜 학습도시는 왜 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다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평생학습도시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들을 모으는 기능에 가장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요가로 댄스로 사람을 모으는 기능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학습 기능을 담당해 온 게 그대로 굳혀져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냥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 거냐 너 거냐 이런 반응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똑같이 평생학습 시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신다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던 매니저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에 저희 거의 90%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베이스가 돼 있고요. 내년에는 평생학습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든 읍면동에 평생학습 센터를 지정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들은 다 있기 때문에 고유 영역인 평생교육, 시민교육 영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마을활동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들에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우리 마을에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찾는데 답을 찾고자 하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저도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7조 1항의 운영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 동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읍면 동장, 계룡시의 시설이고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강료 수입은 위원회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수강료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시민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 주민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지역 주민 요즘에 환경 문제 많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 정말 엉터리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다 갖다 집어넣고 이런 거 하나하나 교육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교육이고요. 아마 집에 찾아보면 약의 유통기한 있는 거 아시나요? 예, 근데 약 한 번 사놓으면 약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보관해 두고 계십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이런 거 찾아서 교육해 주시는 것도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도 교육으로 충분히 기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시는 활동가를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또 다양한 학습도시로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서 서로 윈윈되는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나아갈 길은 도대체 뭘까요? 지역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며 마을을 만드는 활동, 그 과정이 곧 주민자치, 사람 만들기, 관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살리기 위한 주민자치 방향을 설정한다면
내가 변하고 마을이 변하겠죠. 주민자치센터는 나도 돈을 내고 배우는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학원도 문화센터도 아닙니다.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을 지역에 나눠야 하는 곳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할 때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도 강사들에게도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요가 학원 문화센터가 아닌 지역의 소통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당연히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동아리로 활성화되고 녹아나는 노력들을 위원님들 아니면 또는 활동가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취미든 환경이든 지역 문제든 뭐 우리 아이 문제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학습하고 모임이 활성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고 주민 강사, 지역 문제 해결사, 마을 활동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다 보면 어느새 공동체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아가는 곳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공간과 사람을 이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토론과 공론, 배움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이용하는 주민자치위원들만의 공간이 아닌 시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공간, 부족하다 하면 주위에 있는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유휴공간을 마련해줘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거나 시민교육을 통해 지역의 자원으로 순환하고 서로의 네트워크 연결고리로 유기적으로 공유될 때 지역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소통된다고 봅니다. 또한 계룡시 마을 비전을 평생학습 비전을 세우듯이 마을에 주민자치위원회만의 비전이 가지고 계실까요? 위원님들, 위원장님, 위원회만의 비전을 세우셨을까요? 각 위원회마다 우리 마을의 비전을 세워보고 또 그 비전을 수립하고 공유하고 지역 주민과 우리가 우리 마을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자원을 찾고 관계를 맺고 또 어떤 거를 나눌지를 좀 고민하다 보면 마을의 갈등도 이슈도 해결되고 지속가능한 학습마을 공동체가 구현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학습을 통해서 일자리도 생기고 학습과 일과 삶이 하나 되는 도시로서 장인의 우리 마을에 김치 아주 잘 담그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노하우도 배울 수도 있고 고추장 잘 담그시는 분의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고 이거를 또 학습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계룡시만의 자산이 되는 인적 자원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과 일과 삶이 하나 되는 계룡시의 도약을 응원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이십니다. 네, 종합토론은 평생학습 도시로서 계룡시의 도약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공주대학교 박상호 교수님 지역교육정책개발원장께서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두 분은 이제 발표를 하셨으니까 먼저 계룡시 평생교육과 권영산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발표와 또 주제 발표를 다 합쳐서 여기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좀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 발표자들께서 또 그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또 같이 또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또 첨언하고 이런 방식으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룡시 평생교육과의 권영산 과장님께서 말씀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평생교육과장 권용사입니다. 먼저 그 토론 계획하게 된 그 경위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관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생교육도시 선정을 위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14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1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14개 사업 꼭다리에 이 포럼이 한 꼭다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 예,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이제 바쁜 일정으로 이제 지금 나가셨지만 우리가 평생교육시 교육도시 선정을 위해 그 금년도 그 평생교육과 그 신설과 우리 과를 신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평가 심사하실 때 시장님이 직접 그 발표도 하시고, 예, 가장 그 여러모로 힘을 실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시가 그 평생교육도시로 선정한 그 타시군에 비해 한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10년, 20년 가까이 늦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가 지금 현재 그 평생교육과정으로서 3년 정도 지나면은 타시군을 앞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측을 혼자 해봤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그 평생교육관이 270억 정도 투입을 해서 2025년도에 그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한 180억 들여서 올해 12월 정도면은 준공할 예정이 있어 3월에서 개관해서 정상적인 운영은 한 5월 정도에 개관이 돼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연동 그 평생학습센터 그 구축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에서 10년간 그 4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동 그 평생학습 업무에 이제 투입을 하다 보면은 올해도 좀 늦게는 추진하겠지만 지금 그 추진비로 해서 한 300 이상씩 정도 해서 투입하고 있고, 매니저 분들도 투입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한 3년 이상이면은 지나면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해서 타시고를 따라잡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가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교수님 두 분 계시고, 이천시 위탁 그 평생교육사님도 오셨는데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기본 바탕을 삼아서 저희들도 이제 배워가는 계룡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계룡시가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 도약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략적인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좀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실 계룡시의 평생학습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합토론 자리에서는 계룡시의 평생학습 도약을 위해서 좀 어떤 방향 또는 어떤 내용의 그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돼야 될지 좀 의견을 함께 모으는 자리로 이 종합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좀 여기 계신 패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손을 들어서 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이쪽 분야도 알고 이쪽 분야도 알다 보니까 양쪽에 편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유이타 교육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룡시에 지금 평생교육사가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답을 줬죠. 한 20명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한 15명은 제가 교육을 했고요. 나머지는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이 인원들은 우리로 말하면 2년 이상 평생교육사 교육을 받은 숙련된 인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한 8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조금 뭔가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넣으면은 좀 교육계획을 중기, 장기적으로 하지 않을까. 물론 문화적인 요소는 항상 인원이 바뀌니까 가는 점은 있지만은 큰 틀에서 그 인원들을 한번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자료를 뭐 건수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 국방 수도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민들에게 이분화된 시민들을 융합시키는 그런 분야에서 한번 끌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신앙송이나 이런 건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가야 되겠다. 그런 프로젝트를 업무를 하든지 받으셔가지고 조금 더 교수님들이 그게 업데이트 양념을 좀 쳐주신다면은 오늘 제가 들어본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히 좋은 방향에서 계룡시가 발전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참고로 얼굴을 보이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원 원장 임강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첨언하시거나 의견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패널 질의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기획할 때 임원회의나 원래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잖아요. 기획하실 때 매니저분들을 좀 같이 그 자리에 합석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다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매니저하고 같이 회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는 이제 시작 단계라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권영상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 시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걸음마 단계라서 지금 체계가 안 잡혀야 돼가지고 지금 저희도 엄사주민자치위원회도 20개 강좌를 하고 한 인원이 헬스까지 하면 한 600~700명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할 때 모집 강좌를 할 때도 설문조사도 해요.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 강좌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서 강좌 과목 선정도 하고 강사 선정도 하는데 지금 이 매니저가 지금 여기 계룡시에서 첫 번째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평생학습 매니저를 아까 누이타 2000 오신 분 말씀하시기를 매니저를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지금 매니저 자체분들이 좀 교육 이수만 하고 그냥 오신 분들도 많고 평생학습사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단계 체계가 아직 안 돼서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갖거나 연륜을 가지고 아니면 전문 과목을 이수를 했거나 그런 분들이 와서 했으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저희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건물이 2가지가 완공이 되고 주민자치하고 협의가 잘 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 10년, 20년에 못지않는 그 평생학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평생학습과하고 주민자치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연계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제가 말이 많은데 더 한 가지 물어보고자면 유튜브를 지금 이천에서 하고 있다는데 유튜브 접촉 인원은 얼마나 되며 구성은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유튜브는 마을 단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 따로, 그러니까 시 구독 따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는 마을에서
주민들에서 마을의 단체에서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기반 시설로 교육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운영을 하면 더 효과가 더 있겠네요. 네네. 근데 아직은 그게 뭐 면 지역에서 아직 벗어나서 활성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주민자치 회로 시범 사업 하면서 이제 의제가 발생하고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대가 많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년 차 이러기 때문에 아직 크게 확대되진 않고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그건 보시면 되시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아까 했을 때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 스마트폰 활용 과정 해서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 촬영, 키네파스트 기본 이런 역량 강화 교육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합니다. 거기 뭐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천이죠? 이천을 예를 들어서 면동단위 중심의 그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여기 이제 육진분류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우리 계룡시 예를 보면 거의 한 50% 정도가 예비역이나 현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특히 간부들은 거의 평균 대학원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동은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이나 직장 또 예비역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인데 저도 그 매니저 교육을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하고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계층에 대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어떻게 평생 교육을 시킬 거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학원생과 유치원생을 같이 놓고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육군 교육사에서 한 50만에 관련되는 양성 및 보수 교육의 교육을 제가 담당하면서 느낀 말씀을 드린다면 이론적인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산지하고 전문가들이 제시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평생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은 없어요. 지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생과 유치원생이 같이 교육을 해서 혼란스러워요. 지금 현재 인재풀을 구성해서 한 200여 명의 강사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직업으로 생각하고 페이를 얻기 위해서 구성된 사람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구성된 그 강사들에 대한 분류 체계를 연간 그야말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고급 과정,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 그 다음에 농촌과 도시 어울러서 같이 들어야 될 바로 면동에 해당되는 육진 분류표에 나와 있는 이 교육이 과연 평생 교육이 전부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교육 지침이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과정별로.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면동에 있는 바로 육진 분류표에 나와 있는 뭐 플룻이나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이게 전부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위해서는 이런 초빙 강사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챗 GTP에 관련되는 내용 교육을 시민들에게 교육해야 되겠다. 아니면 인문학에 관계되는 내용을 교육해야 되겠다. 면동에 정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기 위한 육지법에 나와 있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체계 분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교육 지침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물론 군은 약 70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육군교육사령부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내년도에 논산훈련소부터 시작해서 육군대학에서 어떤 과정을 학교에 대한 지침서가 명확히 나옵니다.
지침이 없는 교육은 시민 중심으로 동아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을 따라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적어도 탑다운 개념에서 교육 방법, 바텀업 개념에서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명확한 교육 방향이나 목표가 설정돼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 평생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 공통된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그림은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바뀌었고 또 그림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좀 보면 사실 평생교육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을 수밖에 없고 대상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분류하기 위한 조금은 단순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그때 연구되었는데요. 그때 참여했던 기관이 너무 넓다 보니까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대상도 다양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너무 맞춤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일반적인 내용만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가 단위에서 좀 정리하기 위한 구조는 이렇게 가져가지만 지역에서는 특히 계룡처럼 이런 인구 구성의 독특성이 분명한 지역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하되 지역에 맞게 변화시켜서 사용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또 그런 것들을 먼저 앞장서서 고민하고 있는 조직이나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또는 시민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대상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처음이고 그 과정을 운행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도출이 돼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에서는 이제 교육 강좌가 여러 강좌가 있는데 누가 상중한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몇 해 운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분류가 돼서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알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박상욱 교수님한테 하나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학습 사회를 위한 계룡 평생학습 도시 방향에서 교육 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 기회부에서 그 제도하고 이런 걸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김은경 교수님께서는 이 토론에 관련된 걸 말씀하셨어요, 그죠? 호주하고 미국에서는데 거기에서 나온 토론 결론에 관련된 건 어떻게 다시 피드백되는가? 토론만 있어서는 결국 뭐 결론만 나와서는 뭐 특별한 사항이 발전적으로 제시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드려보고요. 또 한 번 유이타 제가 여쭤봤는데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지금 이천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평생교육 학습에 참여도를 높이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어떤 많은 커리큘럼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 참여를 안 하면 성공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천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홍보나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아마 사례나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많은 지역들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달 강좌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의 교육은 오라고 해서 와서 배우라는 시스템이었지만 지금 많은 지역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서 그건 역시 사실 오기 어려운 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제 그런 어떤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방법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우리가 낮에 일하느라
학습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남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전략들이 어떤 직장에 찾아가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프로그램을 좀 한다든지 약간 이런 방식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예시는 좀 그런 예시를 말씀드리고 싶고 뭐 다른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들은 뭐 다양한 방식들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뭐 보조금을 학습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책들도 어떤 취약계층들을 위한 교육 취약계층입니다. 교육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발표를 할 때 토론을 강조하긴 했지만 원고를 보시면 토론하고 실천하는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호주의 D2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조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토론을 할 때는 이 학습동아리 구성원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어떤 실천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구상한 다음에는 그 실천 단위별로 이 동아리가 쪼개져요. 그래서 쪼개진 단위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실행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좀 자기들 스스로 완료해 본 다음에 이런 실천을 지속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주제는 종료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이런 액션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토론이 시작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토론하고 관점을 나누고 멈추는 동아리는 아니다. 반드시 그 실천까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되셨나요?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시네요. 네, 이천시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 교육을 어떻게 유도하느냐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명 이상 모이면 찾아가니까 원하는 강사와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것을 학습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뭐 정말 거리가 멀거나 밤늦게라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이런 학습을 하고 싶다 요청하면 찾아가는 배달 강좌로 매칭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도 많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한글 수업도 하지만 한글 수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딱 코로나 딱 되면서 스톱됐던 모든 것들이 돼 있을 때 이제 줌 사용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줌 수업을 하면서 한글 수업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됐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상별로 어르신은 경로당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직장인들은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거나 또 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뭐 갓 졸업한 친구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노동법이 어떤 게 있는지, 뭐 내가 사회 나갔을 때 어떤 게 내가 혜택을 받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교육들, 그다음에 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데 가장 홍보에 가장 좋은 건 아직도 시골에서 현수막이 가장 좋더라고요. 네, 뭐 SNS도 해보고 밴드도 해보고 하는데 아직은 현수막이 최고다. 정답은 현수막입니다. 우리 계룡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좀 전에 제가 이제 찾아가는 그 프로그램을 궁금해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주로 앉아서 뭐 한글 교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시는 걸 아는데 혹시 이렇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에 동적인 건 없는 건지. 저희 움직이는 활동 이런 만약에 댄스도 있고요. 네. 댄스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못 하세요. 근데 우리는 배달 강좌로 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시간도 10시 넘어서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강사가 충분히 간다 하면 10시부터 12시까지도 댄스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주위에 소음이 없는 이런 시골은 가능하죠. 근데 너무 시끄럽다 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거 감안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그 장소는 대체적으로 어디
좀 어느 지역으로 찾아가서 하시는 건가요? 경기도는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라고요. 좀 이렇게 유휴시설을 많이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을 데울 수 있으면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뭐 예를 들어서 농가시설 뭐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인원 제한 같은 거는 두지 않고 그냥 5명 이상.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많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3년 내에는 우리 계룡시가 전국에서 좀 출발은 늦었지만 굉장히 앞선 평생학습 도시가 될 것으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 문화활동 이것하고 또 평생학습 이거하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감도 있고 저는 오늘 교육을 통해서 차별화된 점을 발견하게 했는데 중복되는 점도 상당히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계룡시에서도 하반기에 갑자기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까 해서 주민자치에서 고심 끝에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어떤 뭐 자격증 같은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동화면에서는 특강 위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전시나 세종시에 있는 유명한 분들도 지금 섭외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10월 3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집행이 되는데 또 이거는 또 김하영 팀장님하고 최진영 주무관님께서 고생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몇 주 동안 고심을 하면서 아까 저쪽에 엄사의 그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좀 공감하는데 우리 계룡시는 아직 평생학습사가 없고 평생학습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 평생학습 매니저가 과연 이러한 그 평생학습을 후반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 동화면 주민자치 오셨습니까? 안 오신 것 같은데 조금 끌려가는 듯한 또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동화면의 평생학습 그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한 4-5명이 되다 보니까 학습 매니저는 한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좀 머릿속에서 눌리다 보니까 발언 기회도 적고 해서 이번에는 평생학습 매니저가 이 프로그램을 주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저희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주도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셋업 시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천시처럼 평생학습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고 나가고 평생학습 주민자치에 있는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보조해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또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박상훈 교수님께서 해법을 한번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꾸 이제 첨예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문화 강좌하고 이제 평생학습 관련해서 교육이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중복을 안 되려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중복이 안 돼야죠. 같으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중복을 하냐.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그런 중복될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중복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왜 중복을 하냐. 이 강사님들이 여기 뛰고 같은 분들 여기 뛰고 왜 계속 중복을 하냐. 조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감안을 해서 중복을 피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한번 해볼까
이거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들도 뭐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 또 지금 하반기 지금 뭐 예산이 늦게 들어서 자격증 반도 못하고 두마면에서 특강을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정상 그렇게 됐는데 한테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빨리 이런 예산 집행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 하고 그 학습 매니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주민자치하고 매니저분들이 주주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매니저분들이 주주적으로 나가야 그것도 이제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주민자치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상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분들이 더 그 경험도 있고 저 있겠지만서도 일단 주민자치와 협의를 해서 학업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때간 이곳은 매니저분들과 더 협의해서 주민자치와 협의를 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네, 저기 가장 매니저분들이 말 그대로 모든 거를 다 기획할 수는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마을에서 가장 잘 알고 우리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우리 마을에 어떤 인력풀이 가장 좋고 어떤 자원이 있는지는 더 많이 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끄집어내는 거는 위원님들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끄집어내준 거를 매니저는 같이 엮어가주는 협력회 보조 역할로 같이 하는 거지. 그냥 너 매니저 왔으니까 네가 이거 프로그램 기획해봐 이런 게 아니라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많이 못 살게 굴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역할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한테 했던 질문은 해법은 딱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결국은 이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개발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그 전문성을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어떤 학습자들이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이죠. 지역 주민들이 과연 어떤 요구 또 그분들의 어떤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학습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캐치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사실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에 계속 말씀하신 그 주민센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떤 이 평생교육사나 매니저들의 어떤 그 같은 협업에서 그들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계속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계룡시가 풀어갈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법은 두 가지이죠.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처음에는 사실 그런 전문성을 갖기 어렵은데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이거는 조금 선택의 문제고 어떤 게 계룡시의 상황에서 적합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룡시가 평생학습 도시로서 가기 위한 또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그 면동 어떤 평생학습센터나 아니면 주민자치와의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